일단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아진 기업,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은, 실적이 좋아질 줄 알고, 주가가 좀 미리 올라간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비싼 종목, PR이 별로 안 좋은 종목들은 일단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하반기까지 기대 수익률이 한 20% 이상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일단 꼽아봐 봤어요. 카카오를 보게 되면은, 네, 카카오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이 되게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네요, 그동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21년도부터, 2022년도부터죠. 이때부터 이제 IT 인력난에 의해서 인건비가 대폭 IT 쪽에서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비용의 압박을 좀 받았죠. 아무래도 IT 기업들은 인적 자원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죠.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아졌는데 올해 1분기는 네, 지난해 분기로 해서 수익성이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이젠 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은 각각 한 20% 이상씩 증가하는 고성장을 좀 네, 보여봤습니다. 인력 효율을 좀 보게 된다면은 직원 수는 네, 급여 총액이 일단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23년도,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20% 정도가 절감이 좀 됐어요. 그리고 네이버도 볼게요. 네이버도 한 20%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 효율성을 좀 걷어들이면서 영업이익에 효과가 좀 나왔다. 이 부분이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9%가 증가하는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어, 어디서 이제 실적이 매출액이 증가했는지를 좀 보면은 이제 플랫폼 부분과 이제 컨텐츠 부분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플랫폼 쪽에서 이제 13%가 증가했는데 컨텐츠 부분에서는 3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뮤직 쪽에서 음원이죠. 그리고 스토리 쪽에서 이거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굉장히 크게 이제 큰 폭의 이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20%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92%가 증가했네요. 네, 지난해 이제 4분기 때는 그 일회성 영업 외 일회성 이제 손실이 좀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올해 기저 효과가 좀 되겠죠. 넘어가서 그럼 앞으로의 이제 실적을 업계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2분기 때는 34%, 3분기 때는 27% 정도 증가할 걸로 일단 전망이 되면서 올해는 이익 성장이 턴을 할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이제 4분기 때, 예. 이게 뭐였냐면은 카카오 쪽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이게 자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인수한 종속회사를 기업 가치를 그동안에 조금 이제 낙관적으로 좀 평가를 했었는데 다시 보수적으로 좀 기업 가치를 다시 재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깎은 거죠. 기업 가치를 좀 깎아낸 거죠. 깎아내면서 이제 장부상에 대규모 손상 차손이 일어났습니다. 현금 유출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아까 순이익도 이렇게 감소한 것이 지난해 4분기 때 자회사에 대한 재평가를 좀 낮게 보수적으로 재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이고요. 연간 실적 전망을 보게 된다면 이제 매출액은 앞으로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연평균 10%씩 증가, 영업이익은 32%씩 증가하는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됐고, 그동안 이제 인건비 증가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졌던 부분이 이제는 회복 양상,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 수익성도 개선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순이익 31%씩 증가.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한 게, 이건 이제 증권가에서의 이제 목표가를 제시한 게 이제 64,400원을 제시했어요. 근데 이 목표가가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2020년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게 대면 쪽, 오프라인 쪽 대면 서비스는 무너졌고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IT 서비스 쪽으로 이제 수요가 좀 몰렸지 않습니까? 쇼핑 같은 거 기억하시죠? 오프라인 쇼핑 안 하고 다 온라인 쇼핑하고 그때 PR이에요. 근데 그때 PR을 적정 PR로 이렇게 환산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느냐. 이례적으로 240배까지 올라갔어요, PR이. 낮게는 이제 78배인데, 낮다 하더라도 평상시 보여준 PR은 보통 한 2, 30 정도 되는데, 이거를 뭐 적정 PR로 구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깎아 볼게요. 차트 좀 볼게요. 2020년도면요. 네, 2020년도면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거든요. 2020년도 낮게는 여기, 높게는 여기거든요. 이게 이제 실적 대비 너무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는 실적과 무관하게 이제 주가가 좀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였는데, 그거를 적정 PR로 가져온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는 일단 업계에서는 올해 실적 대비 저평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에이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신 네이버를 좀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이버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2%씩 증가했습니다만은 2022년도 아까 카카오가 똑같이 인건비 증가 부분에 대한 비용, 그쵸? 이때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이제 인공지능 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신규 직원들을 이제 뽑고 그랬는데 그에 따라서 이게 조금 예, 수익성이 좀 안 좋아졌죠. 예, 공통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1분기 때는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좀 있네요. 아까 직원 수 보면은 네이버도 직원 효율성이 좀 높아지면서 직원 수도 11%가 좀 감소를 했고요. 4,930명에서 4,483명으로 11%가 줄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급여 총액도 한 20%가 절감이 됐다. 이런 부분이고, 좋은 거는 카카오보다 좋은 거는 1인당 매출의 규모입니다. 1인당 매출액이 16억 6천만 원에서 22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단 인력 효율이 아주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줬다. 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 올해 1분기 때는 매출액이 11% 증가, 영업이익은 33%가 일단은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도 많이 증가했네요. 그 전에 순이익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이게 인력이 왜 자꾸 제가 인력 얘기를 하냐면요. 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IT 기업들은 인적 자원 가지고 장사를 하는 데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공장 가지고 장사하는 데잖아요. 공장. 그리고 유통기업은요. 물류센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데잖아요. 근데 IT 기업은 네, 이건 IT 기업은 용역이에요. 인력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 효율성을 보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자동화 설비를 구축했네, 뭐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인당 매출액을 보면은 이제 생산성이 향상이 된 거죠, 이게. 엄청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같은 이제 인력을 대더라도 이제 경영진이나 이런 쪽에서 정확한, 그쵸,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잘했고 그 부분에서 매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경영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카카오도 잘했는데 네이버가 조금 더 잘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네, 보면 이제 부분별 매출 현황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검색 광고 쪽에서 6%가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주력 사업이었잖아요. 전체 매출 비중이 이제 44%로 주력인데, 검색 광고 쪽에서의 성장성이 약간 좀 둔화되고 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상. 지금 뭐, 안드로이드가 들어오면서 이제 구글 서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검색이라는 것을 뭡니까? 지금 뭐 네이버에서 과거에는 거의 독점적으로 했다라고 본다면 지금 뭐 유튜브에서 좀 검색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쇼핑 쪽에서 16%가 증가를 했고 네이버 페이 쪽에서 11% 정도 다 증가했네요. 컨텐츠 웹툰 쪽 네, 영화 음악 9% 클라우드 26% 여기서 네이버가 이제 AI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해서 AI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별도의 독립적인 서비스는 뭐 B2C 소비자한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이걸 어디다가 장착했냐면 이 커머스 쪽하고 이제 클라우드 쪽에다가 장착을 했는데 그게 효과를 좀 본 것 같아요. 커머스가 16% 증가하고 클라우드가 26%가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AI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적용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올해 2024년도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이제 쪽에서는 뭐 네이버 Z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네이버 Z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장난치는 서비스인데 이게 지금 뭐 영업 적자가 853억. 야, 영업이 매출액보다 영업 적자가 더 커요, 규모가. 그래서 이거를 연결 실적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거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3월부터 반영이 되니까 결국 이제 2분기에도 일단 실적에 대한 개선, 특히 수익성 개선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 같다.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는데 일본 라인의 이제 지배력이 감소가 된다는 거 이거는 입에서 욕밖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정부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예외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나서라고 정부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있는 게 뭡니까? 그냥 뭐 태평성대를 누릴 때 그냥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나서라고 정부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일이죠. 지금과 같은 일본 라인 이 사태를 가지고 그건 민간 기업의 이슈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그럼 삼성전자가 만약에 일본한테 넘어가면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 이거는 좀 안 돼요. 만약에 이게 뺏기게 된다 그러면 독도를 뺏기는 거하고 똑같은 꼴이에요. 지금 독도 수비대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독도 수비대를 야 니들이 그동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독도 경비 우리가 쓸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침탈이죠. 네, 일본의 지분을 넘겨준다라는 것은 이거는 침탈이라고 봅니다. 사이버 영역이 침탈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거 몽둥이질을 맞아야 되죠. 정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상장기업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마 한 뜻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알리하고 테무가 이제 쇼핑 쪽이죠. 국내 유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커머스가 좀 타격이 되지 않겠느냐. 보면은 네이버 커머스가 이제 여기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알리하고 테무 때문인지 뭔지는 뭐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진한 색깔 있죠. 요 진한 거. 요 진한 거. 한국 온라인 쇼핑은 증가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 보자면은 네이버는 지금까지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였잖아요. 사실상.
가격 비교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제품을 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게끔 가격 랭킹을 매겨놨는데, 알리하고 테무가 지금 가격을 가지고 지금 이쪽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이제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좀 지나치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그거는 좀 지나친 것 같다. 왜냐면은 저도 알리하고 테무에서 물건을 샀는데 좀 제한적입니다. 고가의 제품은 절대로 안 사요. 무슨 꼴을 당하려고 고가의 제품을 삽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한 뭐 5천 원짜리, 뭐 만 원짜리, 얼마 전에 모자 하나 샀어요. 모자 8천 원짜리. 그래, 내가 한번 속아보자. 뭐 속아도 뭐 그 8천 원 정도면은, 아이씨,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좀 다르더라도. 그리고 또 대부분이 우리나라 제품들 보면 이제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잖아요. 그 메이드 인 차이나, 평소에 쓰던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알려고 테무에서 이제 구입을 했지, 무슨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고가의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알려고 테무에서는 사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네이버의 쇼핑이 뭐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타격은 크지 않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제가 좀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쇼핑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신선식품이라든지 그리고 되게 중요한 제품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쵸? 에,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큰 머리,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큰 머리 모자, 빅헤드 모자를 샀습니다. 중국 애들도 머리는 크더라고요, 저보다. 그래서 큰 머리. 아, 저 머리만 큰 게 아닙니다. 저 비율 좋아요. 키가 181이니까 비율 좋습니다. 7등신입니다. 네, 뭐 확인 안 해보신 분한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매출액이 11%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33%가 증가했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 괜찮죠. 지난해 1분기 때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 때문에 아무튼 순이익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 효과는 카카오가 똑같아요. 그동안 이제 어, 인력 투입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영업이익이 33%, 이제 2분기 때 20% 증가, 3분기 때 21% 증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 괜찮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연평균 10%씩 매출 성장, 영업이익은 17%씩 네, 성장한다. 1분기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되면 이 정도 도달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성장성을 보면은 IT 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성장성이 나오게 된다면 그 추세가 좀 이어지는 편이에요. 이게 더구나 이제 대표적인 소비재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쵸. 꾸준하게 우리가 접속을 하고 꾸준하게 광고에 노출이 되고 그쵸. 쇼핑도 그렇죠. 간헐적이나마 꾸준하게 좀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실적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연간 EPS는 연평균 23%씩 증가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하게 된다면 올해 지금 5월 15일이니까 뭐 반년 남았죠. 반년 동안 39%면 굉장히 높은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 지금 PR이 19.4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저평가거든요. 이러면 좀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잖아. 39%가 어디예요? 안전하게. 10억을 투자하신 분한테는 거의 한 4억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크죠? 그쵸? 뭐 세금으로 다 뜯기겠지만.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뜯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뭐 세금이 있다라는 그 교과서 같은 그 씨알데기 없는 소리를 한 놈은 누구예요? 전 정부의 그 재무 쪽 그 장관이었나요?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주식 투자라는 것이 투자 자체가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게 얼만데, 걷다 대고 소득인 것에는 돈을 뜯겠다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매겨요. 왜?
서민들의 꿈에다가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 이거야. 꿈에다가. 주식도 그거 아닙니까? 예? 주식은 소위 꿈이잖아요. 꿈에다가 세금을 에이 그건 좀 아니지. 본인이 주식 투자 안 한다랍시고 지금 아무튼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뭐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세금 하면 입에서 토가 나와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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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받아요. 세금 얘기하면 진짜. 아무튼 네 세금은 내야죠. 내는데 너무 많이 내니까 좀 짜증이 나가지고 네 39%면은 괜찮은 수익률인 것 같아요. 네이버는 지금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동안 네이버가 고평가 논란에 빠졌었거든요. 저 그동안 이제 네이버가 과거에 주가가 막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여기 있을 때 기관에서 막 뭐 증권가에서 뭐 매수 목표가 상향 매수 뭐 이랬을 때 까고 있네 막 이랬거든요. 이 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네이버 주가 이렇게 있을 때 재작년에 엄청 욕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목표가 상향이냐 뭐 추천주 올해 기대주라고 막 떠들었던 때가 이때였어요. 2022년도. 그때 제가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매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네이버에 대해서는 매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이 성장 이게 이제 그동안 이제 실적 성장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외적으로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제는 전 싼 거는 칭찬합니다. 비싼 거는 욕하고요. 이제는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칭찬 안 하죠. 기관들이 다 이제 손절 다 하고 다 빠져나왔으니까 개인들 좋으라고 증권가에서 추천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이제는 좀 스몰 캡을 한번 가볼게요.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레드캡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 없는 종목, 기관에서 추천하는 종목 그냥 상관없이 그냥 지금 현재 전 종목 실적 발표한 종목들을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당분간은 이제 1분기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이제 소개를 할 생각이 있는데 일단 레드캡 투어를 보겠습니다.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는 렌터카하고 여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렌터카 사업이 조금 비중이 좀 높아요. 렌터카는 국내 한 27개 오프라인 대리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은 얘들이 이제 LG전자, LG U+, 이제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법인 영업을 좀 하는 데고요. 이런 쪽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쪽에 이제 직원들이 해외에 뭐 나갈 수도 있잖아요. 비즈니스로. 그때 이제 여행 알선까지도 같이. 예스. 그러면서 이제 렌터카와 여행을 이제 시너지를 내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레드캡 투어는 지금 렌터카 보유 대수로 보게 된다면 국내 한 2.1% 정도가 되고요. 1등이 이제 롯데 렌탈입니다. 롯데 렌탈이 얘들이 그 KT 옛날에 KT가 렌터카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인수하면서 1등이 됐어요. 원래는 SK 렌터카가 1등이었는데 롯데가 아무튼 그걸 인수했고 SK 렌터카가 15% 정도, 현대캐피탈이 13% 정도, 뭐 기타 4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게 된다면은 이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 2024년도 1분기 때 뭐 매출액도 괜찮고 수익성이 일단은 좀 괜찮아졌어요. 과거에 이제 좋았을 때가 14%인데 그 위치에 좀 왔습니다.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지난해도 견조한 실적이 좀 나왔어요. 또 올해 한 이렇게 됐고 일단 매출액이 22%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67%가 이제 증가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죠. 지난해 1분기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0%였는데 지금 14%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좀 일어났다. EPS를 보게 된다면 한 106%가 증가했어요. 순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분별 매출 현황을 보게 된다면 렌터카 사업 쪽이 이게 지난해 쪽을 한번 볼게요. 렌터카 사업이
27%가 증가했고 여행 쪽은 여행 알선이죠. 44%가 증가했는데 얘들이 이제 렌트카 사업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차량 대여해 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자동차가 한 5년 정도가 되면 이제 중고차에다가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매출이 이제 이원화가 돼 있는 거죠. 렌트카 사업 쪽에서 중고차 판매까지 더해지고 그리고 여행 쪽에서는 법인 출장자의 여행 수속, 항공권, 호텔 예약 이쪽이 좀 커요. 그래서 B2B 쪽으로 진행하는 비중이 좀 비교적 높은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뭐 한국에 있는 이제 주재원, 해외 주재원 쪽에서 많이 가거나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좀 많이 좀 증가했습니다. 근데 렌트카 사업의 전체 매출 비중 90%이기 때문에 렌트카 쪽에서의 전사적 실적 기여도가 좀 높았네요. 네, 연간 EPS를 이때부터 한번 쭉 갖고 와봤어요. 성장률을 대충 보니까 한 연평균 23% 정도. 그래서 올해는 한 요 정도로 될 걸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분기 이제 실적 성장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렌트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경기에 영향을 좀 안 받습니다. 렌트카 사업이 경기 방어적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비즈니스 쪽에 관련돼 가지고 법인 쪽에 렌트카 사업을 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대기업들 회사 임원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이 이게 다 렌트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주요 고객들이 이제 LG전자, LGU 플러스, LG 쪽이네요. 대우건설까지. 이쪽에 이제 임원들의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렌트카라는 얘기고, 그쪽이다 보니까 이제 꾸준하죠. 뭐 2박 3일 어디 여행 가는 거에 렌트카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그것이 주력보다는 이제 법인 쪽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소비 둔화 뭐다 또 해외여행이 이제 본격화됐을 때 렌트카 쪽 사업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영향도 조금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 법인 쪽 비중이 높으니까 영향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올해는 한 이 정도 전년 대비 한 51% 정도의 증가세가 나올 걸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비교적 높죠. 이게 레드캡2는 그동안 좀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있는데 시장에서 좀 소외를 당하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죠, 사실. 그래서 약간 실적 발표한 뒤에 약간 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매수 기회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넓게 보면은 2021년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 이렇게 선을 가보면은 최근 실적이 제가 보니까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난해가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지난해 실적을 넘어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역대급 실적인데 주가는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얼마 전에 제가 찰리 먼거가 지난해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지난해 11월 달에 솔캠 이제 혼자 캠핑을 가가지고 찰리 먼거의 책을 봤는데 그때가 11월 달이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99세였나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100세 이상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을 읽고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거기에는 인생에 대한 철학, 주식 투자에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영감을 얻었는데 그 책을 읽었을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얼마 전에 그 워렌 버핏의 최근에 그 했죠. 주주총회를 했는데 옆에 있었던 찰리 먼거가 없길래 찰리 먼거가 왜 없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뒤늦게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자기는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담배꽁초 투자를 하겠다. 뭐냐면 연간 20, 30%씩 헐값, 저평가된 종목을 들고 있어서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투자를 할 것 같다. 왜냐면 그 수익률이 그때 당시 젊었을 때였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50%였어요. 지금 20%대잖아요. 자금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때 만약에 10억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 미만 금액 가지고 투자하게 된다면은 똑같이 싸구려 종목이 있죠. 싸구려 종목.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종목, 실적 대비 저평가된 레드캡 투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만 그냥 싹쓸이 해버려가지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나는 이 주주총회 때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분도 이제 95세가 되셨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거 하니까 그분이 생각나네요. 자, 덴티움이 매수 기회가 조금 온 것 같아요. 덴티움이 1분기 실적이 미끄러졌어요. 덴티움이 잘 나가다가 1분기 때 아이고 좀 올랐네. 좀 아쉽네. 확 더 떨어졌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조정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매수 기회가 온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미끄러진 거는 뭐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가지고 좀 그랬어요. 덴티움은 지금 현재 임플란트 쪽에서 이제 국내 2위죠. 오스타 임플란트는 저 세상으로 갔죠. 상장 폐지가 됐죠. 그 뭐 나빠서 상장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지 혼자 다 먹으려고 상장 폐지가 된 겁니다. 주주하고 돈을 나누고 싫어가지고 연간 현금 흐름이 영업 현금 흐름이 거의 2천억 원에서 앞으로 4천억까지 기대가 되는데 그걸 주주하고 돈 나누기 싫고 지 혼자 다 먹겠다 싶어가지고 상장 폐지를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상장 기업으로는 이제 덴티움이 이제 2위 업체가 상장 기업으로는 이제 1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을 이제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고성장하는 지금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60%가 된다라는 거 이것들이 한편으로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 정책에 의해서 한편은 약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중국이 지금 고령화 쪽도 그렇고 임플란트 쪽이 지금 턱없이 부족해요. 치과나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치의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간 한 4천 명씩 졸업생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졸업생들이 결국 자기 고향에 내려가지고 이제 치과 의원을 차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동안 이제 중국은 이제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까 이빨 빠지면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동네 할아버지 어르신들 보면 앞니빨이 빠지면 빠진 채로 돌아다니고 그러셨잖아요. 웃을 때 막 이빨 빠져 있고 그쵸? 다 빠지면 틀니로 했지만 지금은 틀니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요즘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빨 빠진 채로 돌아다니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거. 왜냐 이젠 미용도 중요하니까 부모님이 이가 빠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임플란트 다 해드리고 그러죠. 근데 중국도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연간 실적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죠. 2020년도 코로나를 빼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26년도까지 데이터를 좀 그릴게요. 네, 여기까지 이제 그리면은, 맞네요. 여기서부터 2023년도부터 여기까지 매출액은 연평균 15%, 영업이익도 15%씩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기업들은 좀 쌀 때 사야 돼요. 왜냐면은 적정가에 사게 된다면은 뭐 그냥 연간 15%씩 먹는 건데 싸게 사면은 그 이상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은 1분기 때는 비수기예요. 지난해도 1분기가 그랬죠. 1분기는 이제 계절적 비수기고 2분기부터 이제 성수기로 이제 진입이 되는 건데 1분기 때 그러니까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11%가 역성장했어요. 이게 다행히 이제 비수기 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떨어졌기 때문에 연간 실적에 미친 영향도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1분기 수익성 부진은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가 좀 증가했다. 33억 원이 증가한 것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던 그 이유이다. 이게 33억 원이 더해지면은 전년 대비 거의 뭐 성장이잖아요. 사실상 조금.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뒤부터 2분기부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일회성으로는 이제 비용을 좀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수기 때 썼기 때문에, 그쵸. 타격은 크진 않고. 그 어디서 이제 매출액을 볼게요. 매출액은 좋아졌잖아요. 매출액은 20%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서는 큰 영향은 없고 돈을 많이 썼다. 근데 이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비용 쓴 만큼 뭔가 나중에 매출의 기여가 나오겠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별 매출을 다른 자료에서 좀 뽑아왔습니다. 증권가에서. 국내 쪽에서는 한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국내라고 해야죠. 전 싫은 게 이게 한국까지는 괜찮은데 대한민국이라고 적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자랑스럽나요? 한국을 보면은 네, 국내. 전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국가가 우리나라 같아요. 예, 출생률 전 세계 최하, 자살률 전 세계 최고. 이거는 자랑스러운 국가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선진국에 올라간 것 같아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선진국에 올라가는 국가는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요. 저는 자랑스럽지 않더라도 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자살 없이 그쵸 사는 거 걱정 없이 살 그런 나라가 더 좋은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들 학원 다니는 꼴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럼 닭장 안에다가 애들 가둬놓고선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진국이요? 선진국 가서 뭐가 좋은데? 선진국 가도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예요. 선진국 가는지 아니든 제 삶이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좀 걱정이죠, 아이들이. 자, 아무튼 국내 여기다 대한민국에 쓴 놈들이 많아요. 사업 보고서 보면 그건 전 다 국내 혹은 한국이라고 다 바꾸고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은 국내 쪽은 한 9% 정도. 우리나라는 일단 임플란트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찼기 때문에 성장률은 한 요 정도. 근데 중국 보십시오. 31%.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이게. 아시아 쪽도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아시아 쪽은 뭐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전 세계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좀 아시아 쪽이잖아요.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 14억 4천만 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뭐 2억 8천만 명. 가까운 뭐 베트남이나 이런 애들도 좀 있으면 뭐 1억 명이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아시아 쪽에서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갔네요. 고무적이네요. 이런 쪽이. 아시아 쪽이. 유럽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임플란트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부터 소득 수준도 높았기 때문에 이미 한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됐고 이쪽은 이제 소득 수준이 좀 GDP 성장률이 높은 국가다 보니까 이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덴티움의 전망이 좀 밝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임플란트라는 것이 사실상 이게 저가는 아니잖아요. 고가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아시아 쪽에서는 그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좀 별로 없었고 더구나 가장 큰 게 좀 깊게 들어갈게요. 임플란트가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요.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치과 의사가 왜 임플란트를 못하냐?
예, 대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는 별도로 배워야 됩니다. 의사들이. 근데 이제 그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원래 이제 오스타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경우는 해외에다가 각 주요 국가에다가 연수원을 만들어서 치과 의사를 불러가지고 세미나 같이 이제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술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냐면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치과 의료를 이제 디지털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스캔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거기에 환자의 치아를 빼면은 그 치아에 딱 맞는 그 임플란트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뭐 본을 뜬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시멘트 같은 걸 꽉 깨물고 껌 같은 거 깨물어가지고 본 뜨는데 이렇게 잘 안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 그 스캔을 떠요. 이게 디지털로 스캔을 뜨고 나서 그 스캔을 뜬 걸 가지고 3D 프린터로 그냥 똑같이 만들어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야, 저 병원은 치과 의사가 용해. 어? 아유, 저 아저씨가 50년 동안 그냥 임플란트를 하셔가지고 아주 잘해. 뭐 이런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다 틀렸어요, 이제 디지털이 되다 보니까 초보자가 됐던 고수가 됐던 간에 실력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대한 각종 이제 장비들이 치과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스캐너, 그래서 디지털 스캐너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 똑같은 치아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밀링 머신, 치아를 깎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 치아하고 동일한 치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못했던 치과 의사들도 이제는 손쉽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전율이 빨라지는 거예요. 하루에 10명 다뤘던 그 임플란트 환자를 한 20명, 30명을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덴탈 시장은 앞으로 좀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덴티움은요, 그러니까 덴티움을 비롯한 나머지 다른 기업들도 있잖아요. 덴티스도 있고, 뭐, 디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은요, 구조적 성장주기 때문에 그 산업을 잘 보셔야 돼요. 산업 자체를. 가령 얘기해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 볼게요. 미국은 선진국이잖아요. 국민소득도 어마무시하게 높잖아요. 근데 전체 치과 의사 중에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그 치과 의사가 20%밖에 안 돼요. 80%는 못해요. 배워본 적도 없고 못해. 다른 국가는 오죽하겠습니까? 중국이나 이런 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그래서 덴티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쪽도 이 디지털로 다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디지털로 전환되는 데는 뭐 유럽에 있는 스트라우만이라든지 노벨, 바엘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진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무조건. 성능은 동일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조 능력이 유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거든요. 성능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되는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싸요, 우리나라가. 제조 단가가 낮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 인건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부 쪽에 이제 그 고주파 치료기라든지 미용 쪽도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가격으로는 우리나라한테 비비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리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임플란트에 관련된 것은 단순히 임플란트에 그 티타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치과에서 필요로 하는 임플란트에 관련된 여러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가령 뭐 덴탈 체어 같은 거, 의자, 그리고 LED 조명기부터 각종 기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 세계 치과로 이제 확대가 되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가 유럽 상가 못 쓰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심지어는 임플란트 있잖아요. 그거 티타늄으로 만든 거. 그게 엄청난 기술적 차이가 없어요. 근데 유럽 거 프리미엄 스트라우만 거는요, 우리나라 거에 비해서 2배가 비싸요.
근데 유럽에서는 통하죠. 유럽에서는 뭐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불에서 8만 불 되니까 우리나라는 3만 불이고, 그러니까 두 배가 비싸더라도 걔네들 소득 수준에선 충분히 감당이 되는데, 아니 인도네시아에서 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고가니까. 그런 데에서는 우리나라 걸 쓴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또 임플란트 쪽에서는 전 세계 월드컵 1위예요. 우리나라가 축구계 브라질입니다. 왜냐면 이게 국민연금하고, 아니 국민연금이란다, 의료보험 보조가 나오면서 이제 임플란트가 대중화가 됐거든요. 그건 참, 그 정책은 어느 대통령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책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임플란트 식립률이죠. 임플란트를 한 전체 국민 중에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한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2등 국가가 누구인지도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쪽은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덴티스트 있고요. 디오 있고요. 또 뭐가 있죠? 한 요 정도만,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덴티움하고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빠져가 좀 아쉽지만, 네, 이 정도 있습니다. 휴땡땡이 뭐죠? 네, 휴땡땡이 뭐더라?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고, 네,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좀 이렇게 떨어졌고요. 연평균 20%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건 이제 중국 쪽이죠. 예, 중국 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평균 뭐 9%, 5%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20% 이상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과거부터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예, 중국 31%. 그쵸. 좋네요. 연평균 20%. 아, 싸게 사면 좋은데, 아무튼 올해는 한 34%,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또 반등을 해가지고, 제가 이게 엊그저께 이거 조사했을 때 이게 40%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사자. 근데 34%입니다. 34%도 연간으로 따지게 된다면 이게 뭐 거의 60%가 넘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내년까지 지금 사가지고 1년 보유하면 한 50% 정도는 이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가가 지금 저평가잖아요. 싸니까. 그래서 주가가, 우리가 투자하면은 야, 주가가 떨어질까 말까, 일단 그것부터 앞선다면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주가가 상향하는 쪽으로 방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덴티움 같은 경우. 아유, 저는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가 됐을 때 그게 아쉬웠네요.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매도 금지 종목이라고 지정할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사람이 2%밖에 안 되니까, 1%, 2%밖에 안 돼요. 전 세계. 근데 지금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는 제일 많이 팔리는 1등기업이거든요. 2017년도부터 최근까지 1등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장기 성장주다 싶어가지고, 일단 영구 보유하자. 그, 그 뭐죠?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1988년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보유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그런 거 보유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성장 폐지가 되다니 진짜 성질 너무나 안 좋네요. 자, 너무 좀 오래 걸렸네요. C큐브 한번 볼게요. C큐브 좀 잘 모르시죠? 이거. 얘네가 진주 광택 안료를 제조해요. 진주라는 게 보석 같잖아요. 이게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냐면 화장품하고 자동차 쪽, 그리고 별도 산업용으로 쓰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셀럽이라든지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도 눈가에 뭘 이렇게 발랐는데 이게 반짝반짝 보석처럼 거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동차 여기 코팅할 때 가만히 보면 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햇빛 받으면은 조금씩 모래가 반짝 보석처럼. 이제 그런 게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쪽에 우리나라 이제 독점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쪽이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원료는 세계 1위인 그 중국에 있는 기업이 있어요. 세계 1등 기업인데, C큐브가 거기에 이제 밸류체인에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원료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네,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광택 낼 때 이제 쓴다는 게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네, 코로나 이후부터 매출액은 이제 꾸준히 이제 증가하는 흐름이 보이고, 영업이익률은 10% 이상은 좀 보이고 있는데, 2022년도에 보였던 14%, 이번에 1분기 때 그렇게 보여줬네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 전년 대비 매출액은 20%가 증가했고요. 이때하고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네, 100%, 2배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8%에서 13%. 그쵸? 괜찮죠? 아니, 이런 것들이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좀 낮아가지고, 원래 제가 회원한테, 저희 회원분들한테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낮았다 보니까, 이게, CQ를 보겠습니다. 주가도 같이 볼까요? 여기 있죠. 1분기 실적 지금 되게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참아요? 추천하고 싶은데 이게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500억이 안 돼요. 496억.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한테 추천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자기 취향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씩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있고, 저는 왜냐면 이런 독점 기업,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이거 못 막아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네, 매출액은 25%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1%, 당기순이익도 이제 100%가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79%가 일단 증가했고요. 분별 실적 매출을 볼게요. 일단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화장품 쪽이네요. 41%를 좀 차지하고 있죠. 이게 10%가 좀 증가를 했다는 거. 그리고 산업용은 9% 증가. 자동차 쪽에서 많이 진출했네요. 많이 증가했네요. 현대기아차에서 이제 관련된 모델 중에서 아마 그 진주 광택 안료를 넣은 자동차 모델이 많이 판매가 됐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특별히 좀 말씀드릴게요. 화장품 쪽은요, 일단 수요가 꾸준했어요. 수요가 꾸준했고, 그럼 자동차 쪽은, 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쪽에서 만약에 현대 만약에 그랜저라고 볼게요. 그랜저 신차 출시.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컬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컬러 중에서 이 진주 광택 안료가 넣은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모델이 채용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랜저 신차가 출시되면 단종할 때까지 5년이 걸립니다. 5년 동안 안정적인 실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실적이 들쑥날쑥하진 않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자동차 쪽이 과거에는 이제 뭐 기계적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따졌지만 지금 디자인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 광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디자인 쪽 측면에서 컬러 이런 것들도 중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이제 일회성 실적은 아닐 거란 얘기죠. 특히 자동차용 쪽에서 55%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뭐 현대차 갑자기 뭐 샀나 보네 이게 아니라, 현대차에서 최근에 뭔가 자동차 모델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서 C큐브에 진주광택 안료를 첨가한 자동차 모델이 출시가 됐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자동차가 생산할 때마다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C큐브의 재료가. 근데 그 자동차는 페이스리프트까지 거쳐가지고 최소 5년 이상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장성이 앞으로 꾸준히 나오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다면은 이번 실적은 좀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추천하려다가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건 이제 우리가 사버리면 다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리고 팔 때도 문제가 되니까 추천을 못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실적은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49% 정도 증가할 것 같고, 매출액은 13% 정도 증가할 걸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되면 여기 정도 올라가겠네요. 네, EPS는 한 79% 정도 증가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1분기 때 여기 지금 보여줬잖아요. 1, 2, 3, 4분기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계절적 특수성도 없을 것 같고 아마 자동차 쪽이면 2분기 때 실적이 제일 좋아지고 3분기? 예, 여름철에 자동차가 많이 출고가 되니까 이렇게 있고 어이구 진짜 이런 조그만 기업을 기관이 사네요. 아 치사한 놈들 아니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네. 아니 저도 추천을 안 했는데 시가총액이 낮은 걸 투신 쪽에서 펀드 쪽에서 사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개인은 왜 팔아요? 자, 네, 괜찮네요. 네, 스킵. 고맙습니다. 지금 PR을 볼게요. PR이 8.2면은 지금 뭐 과거에 최근 5년 동안 역대급으로 가장 싼 주가잖아요. 그쵸? 실적 성장하고 싸고 기대 수익률은 제가 목표 PR을 높게 안 잡았죠. 이렇게 안 잡았죠. 15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15.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은 목표가가 없어요. 제가 목표가를 가장 낮은 12로 잡았습니다. 12. 12면 지금 바닥이잖아요, 최근에. 이걸 1차 목표가로 잡았어요. 그런데도 46%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적정 PR이라고 볼 수는 없죠. PR을 과거에 보면 한 14? 15? 15까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만약에 15라고 하자. 83%가 됩니다. 아, 이렇게 추천할 걸 그랬나? 네. 아무튼. 예, 아직 안 나온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내일부터 바빠집니다. 내일부터 밤새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너무 시간 여러분들 뺏지 않고 1시간씩만 하니까 금요일날 똑같이 하고 오늘 회원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보유하고 했던 종목인데 목표가를 상향했어요. 실적이 워낙 좋은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목표가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분명히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시킬 것이다. 왜냐면 다른 종목과 다른 동일 업종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는 목표가였거든요. 목표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가 상향될 것이다. 그런데 여지없이 목표가가 상향이 됐네요. 한 10% 정도가. 그런데도 아직도 쌉니다. 그동안 실적 성장하는 거 보면 고성장을 했죠. 매출액은 연평균 21%씩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8%씩 엄청난 성장을 했죠.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이 24%까지 올라갔습니다. 1분기 때 근데 이 기업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갑자기 14%에서 21%, 24%까지 가파르게 올라간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익성 개선은 뭐냐면 수출 확대인데 수출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그 판매 가격이 2배에서 3배가량 높아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더 좋아요.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해외 쪽이. 국내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 거고 해외 쪽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가상각비 그것들이 이제 감소하기 때문인데 수출액이 가파르게 지금 증가를 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4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24년도는 동남아 러시아 진출, CIS 국가 신규 진출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일부 여기들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 이제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간 거는 지난해 브라질 쪽, 중동 쪽 신규 진출했던 효과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동남아 러시아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성장이 나왔고요. 국내 매출도 괜찮아요. 15%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수익성 개선이 일어나는 게 얘들이 지금 연구 개발비를 엄청 썼어요. 지난해 4분기 때. 이렇게 4분기 때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면 되는데 왜 비용 쓰냐면 애들이 신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신제품이 올해 출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연구 개발은 거의다가 이제 일단락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개발비가 지금 감소를 했고 2분기 때 이후부터는 대폭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2분기 때. 그래서 결국 이제 비용이 떨어지면 이익이 증가되는 거죠. 자, 연구 개발 비용이 떨어졌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를 했더니 전년 대비 5%가 또 감소가 됐습니다. 이 고정비 중에서 급여를 제외한 감가상각비 비중이 32%예요. 이것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거 비용 떨어지죠. 연구개발 비용 떨어지죠. 감가상각비 떨어지죠. 이건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분기별로 할 것이고 연평균 18%의 영업이익 성장이 일어날 것이고 매출 성장은 가파르게 올라가죠. EPS는 연평균 24%씩 증가하죠. 자, 이렇게 고성장하는 기업을 비쌀 때 사면 안 되죠. 쌀 때 사야지 수익성 개선이 크게 일어나죠. 쌀 때. 지금 과거에 이제 PR에 보면은 이제 20 정도, 최소한 이제 15 이상은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목표가가 상향이 되면서 지금 투자하게 된다면 올해 안에, 6개월 안에 한 58%의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 내년도는 거의 80%까지. 그래서 이건 선택의 고민이죠. 올해 팔지, 내년에 팔지, 58% 먹고 그만둘지, 내년에 80% 먹고 그만둘지. 목표가 상향은 더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성장률이 연평균 24인데, 목표 PR이 지금 16.7배면 너무 싼 거예요. 16.7배면. 이거는 18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18배까지. 성장률이 이렇게 24이기 때문에, 목표 PR이 20 내지는 18, 저는 18까지 줍니다. 보수적으로. 그러면 상승 여력은 더 높죠. 네, 이 종목을 오늘 9시에 추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회원 방송이 있어가지고 오늘 9시에 추천 녹화 예정입니다. 자, 내일 모레 글피죠? 네, 금요일날 다른 종목도 조사를 할 거니까요. 금요일날 오시면 또 다른 종목 여러분들 한번 실적 좋고 저평가된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을 그냥 이상한 쓸데없는 종목 같은 거 채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실적 기반 그리고 밸류에이션 기반에 의해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채우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매수하시면은 올해 투자 수익률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